김경래 최강 시사.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지 아닌지, 검찰청이 행정기관인지 준사법기관인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을 내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참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아리송합니다.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긴 세월 동안 큰 사달이 안 난 걸 보면은 이게 열을 내고 싸울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누가 누구의 보스인지, 얘가 홍길동인지 고길동인지 지금까지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구체적인 것들, 확인 가능한 궁금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봉현이 강남 룸사롱에서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찰이 이미 4월에 다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 룸사롱 접대 진술을 확보했다는 JTBC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조선일보 보도대로 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금감원 검사역인지 아니면 검찰이 듣고도 뭉갠 건지,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에 무혐의를 내린 검찰 수사는 부실했던 건지 고의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밝히지 못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 말이죠. 아직 구체적인 물증 없이 맞다 아니다, 확인되는 과정이다, 확인된 게 없다, 이런 모호한 주장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해결이 될 문제는 물론 아니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검사들의 룸사롱 사랑이 아직도 여전한지, 제 식구 감싸기가 아직도 여전한지,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아직도 여전한지, 어느 쪽이든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증이 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시작합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고요.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런 방침을 곧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일본 시민단체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국감 총평, 오늘은 야당 쪽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매일 아침 택배 박스를 뜯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뉴스 언박싱.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원래 계시던 민동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를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분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침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근두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좀 차분하게 저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많이 들었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나긋나긋해요. 저는 되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은 되게 하어영, 되게 부드러운 이름인데 기사는 좀 무서운 걸 많이 쓰시니까 아닌가요? 순합니다. 오늘 댓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감 얘기 잠깐 먼저 해보죠. 그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감에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추미애 장관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나왔었고, 어제 다시 추미애 장관이 나왔어요. 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역시 윤 총장과 마찬가지로 작심한 발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민동기 기자, 먼저 중요한 발언 좀 몇 개 정리해 주시죠.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퇴를 좀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직에 안정을 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지를 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고요. 그리고 그 윤 총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라는 뜻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은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
그런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몇 개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몇 개는 또 이게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꼭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사퇴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자리를 지키면서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네.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감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이거대로 좀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도 이 사실관계는 좀 따져보면 되는 문제여서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네. 법과 규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규칙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오래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겨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추미애 장관이 감찰 얘기도 많이 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찰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또 감찰을 하겠다는 것과 몇 가지가 있는데 하영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어제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찰인데요. 감찰. 예. 말하자면 전면전 같은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은 두 가지입니다. 어제 밝혔던 대로 한다면 그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 것이다라는 사실 하나를 밝혔고요. 그리고 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감찰 진행 상황. 김봉현 전 회장의 접대 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윤 총장의 직접 감찰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부와 관련돼서 이미 감찰에 착수했다. 이건 이미 하고 있다. 네,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리강령 위배 여부라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당성을 문제를 삼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감찰을 예고한 부분인데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도입니다. 그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된 이유와 관련돼서 그 추미애 장관이 계좌 추적만 하면 알 수 있었던 사건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아무튼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이건 따져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찰 예고했고요. 그리고 감찰 진행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 김봉현 씨 주장에 대한 맞습니다. 검사 향응 수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요. 예. 이것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에 가깝다.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할 수는 없겠죠. 네. 그죠? 근데 다만 좀 이상한 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하는 쪽에서는 아직 날짜를 특정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확인되는 과정이다. 어디까지 확인됐다는 얘기인지가 모호해서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감찰 단계잖아요.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감찰하고 수사하고 양쪽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감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확인된 내용을 추미애 장관이 팩트인 것처럼 얘기했다. 이런 또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보기가 드문 상황이긴 해요. 그죠? 네. 이게 과정인데 뭔가 그쵸. 나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기도 했고요. 그래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좀 더 아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 얘기도 그렇고 그 전에 김봉현 씨가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구체적이긴 해요. 네. 구체적이고 검사한테 향응을 룸사롱에서 접대를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네. 그냥 했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의심의 여지들이 꽤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이 수사팀이 붙는다면 네. 이게 오래 걸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뭐 술 사줬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향응을 받은 검사 일부가 네.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오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또 일부 보도에서는 다 부인했다는 얘기도 있죠. 예, 검사들이 날짜만 특정되면 본인들이 입증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렇게 갈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두고 오늘만 가야겠습니다. 하더라도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네. 그 김봉현 씨 제외한 나머지 술자리 참석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워딩이 지금 소개가 됐는데 그런 술자리에 간 적 없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했을 때 얘기했던 말들. 예. 그리고 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 외에는 지금 나머지 술자리 참석자들은 전부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확연히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조금 기다려보면 며칠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한정 그죠? 금방 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계속 드는 생각은 참 룸사롱들을 좋아한다.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예. 그렇고 예. 검사들은 간지 안 간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네. 뭐 청와대 행정관이 간 건 사실이잖아요. 또.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사실이고 방을 뭐 3개를 잡아가지고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서류를 왔다 갔다 하고 사실상 사무실처럼 썼다고 룸사롱을. 금감원 분들도 뭐 예.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룸사롱 하니까 장하성 대사도 생각이 나는데 예. 거기는 룸사롱은 아닌가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유흥주점 지금은 유흥주점이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지금 네. 돌아가고 있는 말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일반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룸사롱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대사가 어찌 보면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수사가 그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요. 네. 아, 나하고는 정말 다른 얘기다라고 뭐 저부터도 느껴지고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얘기 해보죠. 그러면 심야 배송을 중단했다. 택배. 이게 전면적으로 법으로 중단했다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과로사로 인한 사망이 많이 이어지다 네. 보니까요. 택배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일단 한진 같은 경우에는 택배업계에선 처음으로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 배송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거리 집중에 따른 과로를 막기 위해서 화요일 수요일에 집중되는 배송 물량이 이제 다른 날로 분산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고도 밝혔고요. 이 밖에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를 하고 매년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해서 건강검진 등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혔고요. 한진택배만 그런 게 아니라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분류 지원 업무에 1000여 명의 인력을 또 투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업을 해서 택배 기사가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량을 산출해서 택배 기사들의 업무량도 조절하겠다. 어제 이런저런 방침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배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죠. 예. 저도 보면은 택배가 아침에 와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밤에 없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네. 심야 배송을 시킨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선물을 아니면 제가 필요한 일용품을 신청을 하면 밤에나 아니면 낮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새벽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오더라고요. 예. 네. 그 택배 기사분들도 그 얘기는 합니다. 그 택배 노조에서 한 얘기인데요. 예. 심야 배송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그런 건 택배 기사는 아니고. 없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이 늦게 끝나서 2시나 3시에 배송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심야 배송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 택배를 기다리면서 그 배송 조회를 할 거예요. 배송 조회 해보죠. 네, 네, 배송 조회 맞아요. 언제 오나 궁금하니까 네, 배송 맞아요. 조회를 하는데 배송 조회를 해보면 저도 어제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한 3시나 4시쯤에 분류 작업이 있더라고요. 아. 예, 제가 어제 신청한 게 아마 파주에서 분류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후 3시, 4시에.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방송 출연을 문을 열어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와 있어요? 예. 제가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제가 심야 배송을 시킨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분류 작업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근데 이게 실효성은 있나요? 1000명 정도 투입하겠다 한진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그 CJ 대한통운이요. 예. 지난 22일 그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4,000명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택배 기사 5명당 1명꼴로 분류물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한진 택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700여 개 대리점에 한두 명씩 꼴이라고 하고요. 예. 택배 기사 8명당 1명 꼴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택배 노동자들 입장입니다. 이 분류 작업하는 인력이 또 과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죠? 제일 힘든 게 상하차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그거는 거의 극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거의 숨을 허리를 돌릴, 굽혔다 세갖고. 폈다 굽혔다 폈다를 몇 시간 동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 배송을 하던 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아버지가 국감장에 나타났었다고요? 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이제 예. 사망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쿠팡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좀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망한 쿠팡 그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시간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돼 있었다라고 하고요. 연장 근무하는 날은 새벽 5시 30분까지 하루 보통 한 8시간에서 9시간 반 정도 밤을 새우는 심야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8월과 9월에는 주 7일 연속 근무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휴일이 없었군요. 휴일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쿠팡의 시간당 생산량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아버지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 속도가 늦을 경우에는 쿠팡 물류센터 내 관리자들이 그 노동자를 호출해가지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단시간 내 일을 끝내려고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8번째 사망자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아버지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방송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우셨는데 그때 얘기가 우리 아들 죽음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죠.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업체에서 개별적인 방침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건 약간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부터 시작해서 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택배기사 말고도 굉장히 그 과로 때문에 힘들거든요. 네. 저는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그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라고 나왔는데 네.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좀 강제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상하차 작업 관련된 분류 작업도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노동부 내부적으로라도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를 좀 아주 엄밀하게 좀 따져봐서 네.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드디어 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뒤늦게 나선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뒤늦게라도 나서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원래. 이건희 회장 그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뭐 근데 지금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막 각각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조금씩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죠. 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영 기자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핵심은 이 지배구조. 네.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고리를 연결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유지를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이 되는 건 보험업법 개정안인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업법은 보험금이 낸 고객 보호를 위해서 불안전자산입니다.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 아무튼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분율 이하 3% 이하로 맞추려면 20조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간결하게 삼성생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결하게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단순화해서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테크노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민영 기업은 이제 포기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구체적으로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 걸리겠죠 이게. 또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막 주가는 보니까 금방 움직일 것처럼 막 이렇게 뛰던데 엄청 사실 뛰었더라고요.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가도 아마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진정이 될 것으로 또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는 아니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가을 하느님이 하하영 기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W웨일님이 하 기자님 처음인데 완전 편안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댓글만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악플을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은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노기 기자 한겨레신문 하하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와 이천, 충북 보은, 경북 상주 등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등 중서부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오전까지 공기가 많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 2도 정도 높습니다. 낮에도 서울, 대전 20도, 광주, 대구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하늘이 말썽인데요. 남부와 충청권의 짙은 안개 구간에서 돌발 상황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 이지선 김해 쪽 서부산 낙동강교위 3, 4차로와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 유천 하이패스 1차로에서 각각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1km씩 처리 여파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산 부근 2km 정체는 갓길에 서 있는 고장난 차의 영향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거라는 그 일본 정부의 방침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다음 달 이후로 미루기로 한 건데 이게 방침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반발이 있고 결정적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국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 한 곳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 이른바 DAPPE 다페의 회원 한 분을 좀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이 됐고요. 통역과 번역, 더빙에는 박소정 통역사님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다페 회원 구보타 료 씨를 연결합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다페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페라는 단체는 후쿠시마 지역 내 1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로 이루어진 그룹이고요. 현재 일본 정부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방침이라든가 불공평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단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셨는지, 반대 운동을 하셨는지요? 올해 4월에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제 방출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의견 청취하는 자리를 열었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의견에 응답할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이제 탱크 보관 기간이 정부에서는 2년 후에 만료가 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러한 여러 발표에 의문점을 느끼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올해 5월 이후부터였고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거, 이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원전 사고 후에 후쿠시마 어업에 관련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내년에 조업을 시작하려는 때에 이제 이러한 방출 결정이 나면서 어민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 그리고 세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의사 프로세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불만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정화를 해서 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다,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축적되지 않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그만큼 인체에 흡수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어떤 악영향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과학적 판단이 있는데 이를 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삼중 수소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제거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잔존 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수들을 30년에서 40년간 장기적으로 배출할 때의 리스크는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말해도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정부 입장,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뭐 탱크 보존 기간이 2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지금 원전 부진에 이제 공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증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늦춰서 다른 처리 방법을 생각할 때까지는 증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영원히 보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간까지 검토 시간을 벌기까지는 증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국민들에게 계속 2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탱크에 보관하는 것 말고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체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르타르 고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탱크를 단단하게 굳혀서 이제 그런 폐기물을 이제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현재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로 이용되고 있고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뭐 이제 폐기물을 이제 뭐 운반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반대한다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실제로 일본 내 여론은 어떤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3월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안전한 처리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방출을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42.7%였고요. 아예 계속 보관해야 된다는 의견이 17.9%로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 방출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후쿠시마현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인원은 90%에 다다랐고요. 이러한 수치들을 합산해보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민들의 걱정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이제 저희가 공청회 같은 거를 열었을 때 이제 어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여태까지 노력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와 의견을 함께하는 연합회 중에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이제 연합회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 계시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오염된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은 그런 의심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라는 사례는 못 들은 상태인데요. 또 왜냐하면 후쿠시마 현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이제 농산물들을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폭량에 민감한 버섯 같은 종류들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향후 피폭량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사 체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쪽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왜 보이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추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いくつかあ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一つは네,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싸니까 적게 드니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싸고 또 예전에도 이러한 이제 바다에 방류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이러한 수단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판단 기준은 안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타르 고용화 같은 문제도 이제 기술자 회의 같은 곳에서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요, 2021년에 올림픽,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 원전 그 탱크, 그 오염수 탱크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이제 일어난 지 2021년은 10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우리는 이제 원전 사고에서 완전 회복했음을 세계에 이제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원전 사고는 우리들의 완전한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선전한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미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가 곧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 다페 같은 시민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마 결과를 예측하자면 이제 현재 상태로라면 아마 정부의 오염수 방출이라는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7일에 방출 결정이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민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침대로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준 일이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염수 방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많은 시민단체들은 서로 연계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거나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큰 단위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변국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으로부터도 이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의 문제로 인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과 함께 연계하여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일본 내 시민단체입니다.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 다페의 회원 구보타 류 씨였습니다. 일본어 통역과 더빙에는 박소정 통역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김경래 최강기사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아까 저희들이 삼성 관련된 지배구조 이런 얘기 좀 해봤는데 김범식 님이 삼성 지배구조 왜 걱정하냐, 알아서 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혹시 불법적인, 탈법적인 이런 게 없는지 감시는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2부 8시에 돌아옵니다. 코로나19로 가게가 어렵다면 저소득층 대상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종료된 구직자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코로나19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늘 하던 출근을 못하고 자주 가던 여행을 못 가고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낯선 일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당연함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건강한 몸도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꾸준히 운동하는 건강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가벼운 맨손 체조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리두기 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과민성 방광, 제 얘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창피하기도 하고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소변을 참지 못했는데 치료가 가능한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지 뭐예요. 과민성 방광은 우리나라 40대 이상 5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방치할 경우 우울증, 업무 효율 저하 등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참지 못해 소변이 새어나오고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전문의와 꼭 상담해보세요.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충분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고를 잘하려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충고를 받아들이려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고와 조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고와 조언이란 말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면 제안과 건의로 바꿔 말하면 어떨까요? 아하. 초등학교 시절 학급회의 말미에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제안 제도 같은 것이 있었고요. 충고와 조언에 비해 제안과 건의는 겸손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하는 충고 조언도 제안이나 건의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건의나 제안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하나씩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효과는 없고 반감만 커지겠지요. 이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둘째, 제안이나 건의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말이죠. 대부분은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면을 더 발전시켜보자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그런 제안이 더 많은 동의를 얻기도 했고요. 셋째, 제안이나 건의가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인가? 이걸 봤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되지도 않을 제안이나 건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요. 오늘 드린 말씀도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저의 간곡한 제안이고 건의입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 먼저 자신을 낮춰보세요. 그리고 제안하세요. 차근차근, 겸손하게, 건설적으로. KBS 58분 날씨.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기온 변화가 심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예년 이맘때 늦가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철원이 4.4도, 서울 9.1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 2도 정도 높고요. 낮에는 서울, 대전, 제주가 20도, 강릉, 광주, 대구 21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4도, 대구 5도까지 뚝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 동안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직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여서 일부 지역은 낮에도 먼지와 뒤엉켜
엉켜 뿌옇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되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쌓여 있어 지금 많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은 종일 나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많이 높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종합감사들을 대부분 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나는 게 뭐세요? 이게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두 분의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사위 국감이 가장 관심이 많았죠.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검사 비리 의혹이라든가 옵티머스 라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그 두 분의 캐릭터가 또 강렬하잖아요, 그죠? 자, 법사위 국감에서 계속 그 자리하고 지켜보고 질의했던, 오늘은 야당 쪽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법사위 위원이십니다.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추미애 장관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도 그 전에 나왔었고 추미애 장관은 2번 나왔었고, 어떤 분이 더 국감하기가 좋습니까? 전주혜 의원께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 총장이 더 진솔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진솔하게? 또,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감에 나오는, 국회에 나오는 거는 딱 1년에 한 차례 국감에서 이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추미애 장관 국감에서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 좀 질의하시고 듣고 싶은 내용을 좀 듣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거를? 그렇습니다. 예,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네. 예, 이번 수사 지휘권 이제 발동의 경위, 네. 그리고 그 전후 사정, 네. 이러한 사실 확인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종합감사였기 때문에, 네. 예, 그 이외에도 검찰 또 법원, 감사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 그 소견 이런 것을 이제 밝히는 자리여서 네. 거기에서 또 유의미한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좀 만족하시는 건가요? 그럼 추미애 장관 답변이 좀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마음에 들고 이제 아니고는 좀 그런 것보다요. 예, 이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예, 이제 그 지휘권 발동의 이제 위법성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일부 사실로만 이제 확인된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됐다. 네.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직권 남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그 검찰총장의 그 수사권을 배제하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번 그 지휘권 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휘권 발동, 그 총장의 그 검찰청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이러한 그 수사권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데, 예,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의혹이 모두 다 이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성, 상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장관이 직을 걸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추 장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이 사기범의 일방적인 편지 이걸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 장관이 직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직을 걸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 장관 이야기는 뭐 직을 걸어야 된다 이제 이 말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요. 아 거기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본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추 장관 얘기는 이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문의 편지로 있었고 법무부가 이 제보를 보고 모른 척하는 건 또 맞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조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추 장관 스스로의 말로도 제가 여러 차례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이제 이 수사 지휘권까지 가려면요.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의혹을 지금 김봉현 씨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술 검사,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펀드 그 사건의 수사팀으로 들어왔고 이런 사실을 윤 총장이 알고도 이것은 덮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야권 정치인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이제 덮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의혹인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윤 총장에게 그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사주에 의해서 결국은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꺼낸 것이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66번에 걸친 수사를 그렇게 해서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 이 세 가지의 지금 의혹이 있고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야 되고 또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이 모두 다 관여했다.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이 돼야 이게 수사 지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 지휘권을 지금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 편지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세 가지 의혹이 상당히 밝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의 관여성입니다.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지휘권 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올해 전까지 모든 법무부 장관이 2005년에 지휘권 발동한 예 외에는 전혀 지휘권 발동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 책을 보더라도 이것은 제한적이고 최후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의혹만 가지고 그냥 의심스러웠으니까 배제를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관이 물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김봉현 씨하고 몇 명 그렇게 진술만에 근거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또한 이것이 굉장히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밝혀지면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한 얘기가 본인도 검사 접대 사실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보도 보고 알았다. 그다음에 야권 정치인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은 직보를 받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감법상
위증죄에 해당하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뭐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네네. 예,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입니다. 예. 지금 감찰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감찰이 뭐 크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쪽 사람들 만났던 거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사와 관련된 그 감찰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하나씩 나눠서 생각을 하면요. 이 중앙일보랑 조선일보 사주 만났던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총장이 만났던 거는? 예. 어제 그 추 장관 발언 중에서 예. 추 장관님이 여러 차례 법사에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예. 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선택적 발언을 한다는 부분이죠. 예, 그거 누가 안 물어봤거든요. 네. 그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선택적 발언, 뭐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국감을 통해서 또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물어보면은 또 이 부분은 또 대답 안 하시고 이런 선택적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어제 국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는 저도 그 부분은 그냥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그 추측권 때는 그 지난 목요일에 뭐 그 국감 그 검찰총장 대검 국감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그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또 뭐 이런 그 뭐 감찰이 진행 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윤 총장의 그때 대답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만났다라는 것이 그 지검장 시절에 만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뭐 때문에 만났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사실은 제가 질의 시간에 한계 때문에 추미애 장관한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그 고발 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런 그 뭐 국무 이탈과 이제 뭐 이런 관련 의혹으로 지금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 초에 보도를 보면요. 추미애 장관도 그 올 초에 서울 이제 근무하는 이런 부장검사들을 만났다. 근데 그 부장검사들 중에 이제 그 동부지검 이 사건 그 추 장관 아들 사건이 동부지검 일부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다 이제 수석 부장검사들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동부지검 1부장도 그 뭐 술자리 그 회식자리 나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수사의 그런 진행 중이다 보니까 차석 검사가 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과연 적절하냐 이러한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나는지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어떤 용도로 만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감찰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또 만났으면 뭐 무슨 얘기 오갔는지 뭐 그런 것은 뭐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거고. 그 부하 논란 있잖아요. 누가 누구의 부하인지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누구의 보스인지인데 이게 이제 그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거 그때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뭐 30분 만에 수락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직을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추 장관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그거는 이제 뭐 본인도 이제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을 한 입장에서 그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바에는 이제 직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국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 부하라고 이제 생각을 부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그날 지난 목요일 오후 5시 56분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이런 상하관계 뭐 아니면 부하라는 이제 뭐 그런 의미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 주석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 상하관계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 윤 총장이 이것은 그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주석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뭐 그 지시의 그 위법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네. 이 지휘권 발동의 의의는 여기에서 의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대등한 지위에 있다. 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그 자료화면으로 띄워놓고 제가 질의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사무적인 것이 있고 수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적인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은 대검 총장이 검찰총장이 최고의 책임자죠. 그 추미애 장관 그동안에 법사에 나서도 개별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인은 수사 관여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고 그리고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등한 지위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 장관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사에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의 지위가 부당하면은 그때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 말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에 이미 윤 총장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 하지만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30분 만에 수용한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조직의 안정, 그다음에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고요. 예, 이것이 내가 정말 받아들여서 이것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조직 또한 국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참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 이런 대승적변지의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윤 총장이 지난 목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히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가 윤 총장이 앞으로 정치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좀 모호하게 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여지를 열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총장이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냐?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얘기입니다. 딱 잘라서 안 한다고 했어야지. 내일 할 망정.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각자 입장에서 사실 말씀드리니까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왜냐면 위원이시기도 하지만은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 총장? 퇴임하고 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요. 생물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지금 예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시기상조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윤 총장이 이제 그런 발언을 당연히 이제 윤 총장은 당연히 내년 7월까지 그 남은 임기를 당연히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은 검찰 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행보도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검찰총장 제대로 못하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기회가 없을 수밖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인사권을 그 장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도. 알겠습니다. 국민의 눈앞에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목요일에도 그런 말을 많이 쏟아내셔서 예. 국민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한 더. 가지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사건에서조차 네. 예, 그 하자 치유 문건, 네. 이런 초호화 고문단이 나오고 있는 예. 이런 정관계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그 치유 하자 문건 이것이 나왔는데도 중앙검사장이 예. 윤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런 그 옵티머스 수사에 있어서 이런 그 정권의 관련성, 그 정권 인사들의 관련성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토로했던 것은 알려줘야 사실은 그 검찰총장도 무슨 수사를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보고를 안 한 게 문제다. 예. 보고를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겠어요. 이런 한계를 토로를 했고요. 예. 이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예. 같이 하고 있는 검사장들이 윤 총장과 한 팀이 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했지만 이건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추천위원 2분 추천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여당에서는 이 좀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듣고 마무리할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 공수처 법에 지금 그렇게 추천을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원안에 따른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마음에 상대방이 저희 당 추천위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이제 추천 위원들에 대한 이런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추천위원회에 대한 의견들은 있겠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깊이 있게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수민의 눈. 네,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발인이 내일이죠? 네. 최근에 조문 관련된 여러 가지 누가 사회 명망가가 사망을 하면은 조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조문의 정치학인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이라든지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장례를 둘러싸고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 이 회장 장례는 어떤가? 정치권 내부의 온도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보면은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냈잖아요. 요건 조금 이례적인 건가요? 이게 기업인 장례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는 정책실장을 보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라든지 네. 지금 김상조 실장을 보냈었는데 비서실장이 간 것은 조금 더 예우를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반면에 한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기업인 조문을 가기도 했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이번 정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긴 한데 글쎄요, 이 문 대통령 기조가 좀 직접 조문을 가는 것을 절제해서 간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업인이라고 안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를테면 직접 조문한 사례를 보면 밀양 화재 참사, 일본군 피해자 고 김복동 운동가 예. 그리고 헬기 사고 순직 항공대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사고라든지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에서 네. 좀 거기에 한해서 직접 조문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조문을 보면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대충 알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논평 이걸 보면은 뭐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판적인 대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 여당이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쪽에서 좀 비판적 언급을 아낀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초당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쪽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판적 언급도 좀 섞어주는 게 이제 여당이 하는 건데 이게 비근한 사례가 이제 2011년에 북한 3대 세습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비판 성명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좀 말을 아낀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싶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국무총리 시절이었다면 특별히 비판적 언급은 들어가지 않은 메시지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번에 또 조문을 가기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좀 간단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고 지지층에 진보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양쪽을 다 좀 헤아려야 되는 그런 고심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재벌 관련해서 좀 양면 적 행보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한편으로는 공정경제 3법 이렇게 재벌개혁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삼성의 어떤 기술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진보적 단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법안이다. 또 삼성보호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지층의 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킬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이나 재벌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치인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네, 처음 생각나는 게 박용진 의원인데 조문을 갔습니다. 삼성 지킴이. 본인이 얘기하죠. 그렇죠. 저격수가 아니라 지킴이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뭐 재벌 문제 비판을 할 테고 그렇죠. 조문할 때는 하겠다. 그리고 가더라도 저 사람이 뭐 바뀌었다 이런 평가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선명한 행보를 하면 이럴 때도 처신하기 홀가분하다. 이런 사례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문을 하면서 비판적 언급도 하지 않는 정치인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삼성에 몇 차례 각을 세워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행보가 덜했었어요. 실용주의자다. 요새 모토가 그거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는. 그 대선 주자로서의 포용성, 뭐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조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그랬었나요? 예. 근데 이제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무능력한 상속자라는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좀 개척자 면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업인이다. 이것을 또 빈소에서 강조를 하면서 기업가의 혁신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 항상 조문하면 이제 정의당이 항상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마냥 애도만 할 수 없다라는 게 김종철 대표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방침인데 하태경 의원이 공격을 했어요.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에 심상정 대표가 조문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왜 이건희 회장한테는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 회장이 김 위원장보다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단선적인 거 아니에요? 일차원적인 거? 이게 외교적 문제이기도 해서 그거 좀 딱 견주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도 한 가지의 또 하나의 인지상정이 있는 게 정신적 지주로 남아있죠. 고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 삼성과 반목했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대중적으로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빠진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너 왜 조문 안 가냐라는 공격은 나오지만 너 왜 조문했냐 이렇게 공격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이게 또 세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노령층을 대변하는 정당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비판적인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묘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요? 조문을 가기도 했는데 근데 그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아침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김종인 위원장이 평소에 재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투영된 게 아니냐. 심지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도 삼성이다. 그런 입장이었고 자기 회고록에서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비대위 회의에서는 이게 발언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비대위 회의 요새도 김종인 위원장만 얘기해요? 뭐 조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 추적 20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걱정이네. 정년은 코앞인데 애들 뒷바라지는 한창이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 부장, 자네 아직 몰라?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됐잖아. 그래? 그뿐인가 어디. 새로운 인생 산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전문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도움부터 받아보세. 네, 열정 있는 신중년,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오태훈 시사본부 다 으아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꽉 막힌 시사 이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일 낮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가을, 당신 생각을 펴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이 시인이 우리가 못 보던 걸, 못 느끼던 감정을 또 톡 건드려주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한민록은. 코로나 시대 시사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셋파크님이 추적 20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라고. 왜 그러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흔들어님이 박지훈 형님 시원하게 뚫어주시죠. 뭘 뚫어주죠? 제 별명이 쾌변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건데 쾌아람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변비약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그 일명 구하라법 있잖아요. 네. 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게 좀 그런데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처음에 몇 번만 언급하고 말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나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동안 양육을 하지 않았던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서 유산 다 내놔라. 다는 아니고 일부 내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뭐 법이 바뀐다 어쩐다 뭐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고. 개정안만 지금 올라가 있고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요번에 또 그 비슷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요번에는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 정도 때까지 서류상으로는 4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 살 정도까지만 같이 살았던 엄마. 생모죠, 생모. 생모. 그 딸이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투병 끝에 좀 젊은 나이에.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나를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망 신고 후에 법을 확인해 보니까 생모가 단독 상속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법적인 얘기는 좀 이따 박지훈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돈을 다 내놔라. 내가 혼자서 단독 상속을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받고 이 생모가 보니까 장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언니 통장이나 이런 거에서 썼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 통장으로 돌아가신 썼다. 분 통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왜 썼냐. 그것도 내 돈인데 원래라고 해서 좀 과한데. 그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합의 조정을 좀 해보려고 상황이 진행 중인데 이 유가족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방송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너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누가 죗값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모가 돈
내놔라 뭐 이랬는데 지금 유가족이라고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는 계모, 그러니까 동생, 네, 동생이 있고 이제 새엄마죠. 그 양육을 했던 새엄마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이제 구하라 씨 관련된 사건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 기억해보면 뭐 소방관이 순직했는데 갑자기 또 그 건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돈 내놔라 이렇게 됐던 거고. 이게 상속 순위 때문에 그거부터 정리해. 상속이 누가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을 어떤 순위로 피대로 받아요? 갑니다. 피대로. 예, 피가 이제 혈연이라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1순위가 누구예요? 직계 비속이고요. 그럼 엄마 아빠. 예. 아니요. 빅손이 자신의 자식들. 비속. 예. 존속은 위고 비속은 아래고. 배우자는 같이 받고요. 비속이 1순위예요? 1순위입니다. 자식들이 제일 먼저 받고 자식들이 없을 때 2순위로 갑니다. 그게 부모. 또 부모도 없다 그러면 3순위. 형제 자매한테 갑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의 혈족. 그 사촌 지간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뭐가 하면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가고 2순위가 없을 때 가는 거니까 1순위가 있으면 1순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자식하고 배우자도 포함되는 거죠? 배우자는 계속 옆에 있고요. 예. 그러면은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만약 부모도 있어요. 그럼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식만 하고 배우자만 받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보면요. 이복 동생은 형제죠. 형제고 의붓 어머니, 새어머니는 입양 어떤 그걸 절차를 밟았으면 가능은 한데 피 아니면 입양을 해야 되거든요. 입양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친모, 직계 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직계 존속만 있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모가 뒤늦게 나타났고 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들 보면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렇죠. 비속이 자식이 없죠. 없단 자식이 말이에요. 없죠. 자식이 없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1순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겠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것도 같이 아닌 받겠죠. 거고. 근데 부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새엄마가 있어요. 그럼 결혼을 해갖고 그러면 입양을 하면 엄마가 입양 되는 거 절차를 아니에요? 안 밟은 걸로 보입니다. 입양 절차를 밟았으면 새엄마한테도 상속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상속을 지금 친모가 지금 받는 사이. 구하라 씨는 조금 달라요. 구하라 씨 사건은 아빠도 있었기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반반 받습니다. 아빠 엄마 반반. 그 반도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이 건은 아예 모든 수익을 친모가 받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 인터뷰를 직전에 바로 듣고 왔는데 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을 하려고 했대요. 보험 수익자는 가만히 놔둔 법정 상속이 되고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암투병 중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그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제대로 안 되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금 역시 다 지금 친모가 가져가는 아주 불합리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가져가고 장례 비용 쓴 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싹 다 간병비랑 장례비 포함해서 5,500만 원에 대한 그 간병비까지요? 네네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살던 집의 전세금도 이 생모가 가져갔다. 1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고 전세금도요? 네네. 보험금도 자기가 가져가고 사망보험금. 그다음에 이제 암진단비를 받아서 뭐 간병비나 이런 걸로 좀 썼다라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장례비용 치른 거 이런 거 5,500만 원도 부당하게 너 가져갔으니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 그러니까 앞에 보험금이랑 이 전세보증금은 아예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져간 거고 이 5,500만 원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 지금 소송까지 제기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일전에 보면은 기억을 해보면 그 소방관 순직한 소방관 생모가 나타나서 돈을 가져갔는데 그 다른 그 형제였나요? 그 청구 소송을 했잖아요. 그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받아냈단 말이에요. 법원의 판결이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입증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건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조정으로 일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너 그런 게 말이 안 맞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재판까지 가면 실제로 그만큼 받을 수가 없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일부 돈을 좀 돌려주라라고 판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결국 법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민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피대로만 자꾸 주다 보니까 상속 결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이 가는 게 안 맞는데도 가는 현상이 좀 생기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판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하면서도 요새 감각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계모, 새엄마 이런 표현들이 잘 안 쓰죠. 안 쓰는 표현인데 맞아요.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민법이 5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58년도의 재산 관계, 가족 관계랑 지금의 재산 관계, 가족 관계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혼율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젊은 나이에 죽더라도 지금은 보험금이나 이런 이제 재산 형성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달라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민법이 계속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50년도에 제정된 가족 관념으로 지금까지도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낡았다라는 이런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거죠. 낡았죠. 그래서 그 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상속을 지금 순위대로 가는 게 맞는데 결격 사유를 5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 상속 순위도 규정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상속을 안 된다. 상속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했는 건 아주 명확한 것만 이 50년대 만들 때는 규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살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상속 죽였거나 아니면 때려 죽였을 때 상해치사 아니면 유언을 하는 걸 방해했을 때 유언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사기 강박해서 유언을 시켰을 때 그런 명확한 것만 지금 규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도 뭐 나쁜 행위고 절대 안 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가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혼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가정에 맞게 부양을 다 한 사람한테만 상속을 줄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부양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속 결격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추가가 좀 필요한데 개정안은 지금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이죠.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복잡한 법 개정을 하는 것처럼 그 한 줄 넣으면 돼요. 그 한 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부양의 의무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을 상속에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을 넣는 건데 그 한 문장 넣는 거를 갖고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수년째.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양의 의무를 다했냐 안 했냐는 이게 피는 이제 DNA 검사하면 명확한데 이거는 그럼 어디까지를 뭐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모호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거거든요. 이 수십 년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뒤늦게 와가지고 했던 경우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방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어떻게 DNA나 이런 거는 100% 맞는데 양육을 다 했다. 보험을 다 했다라는 걸 입증이 가능하나? 그렇지만 충분히 법정에서 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 개정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어쩌면 약간 변칙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건도 지금 앞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완벽히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제 문제겠죠. 아까 우리가 소방관 같은 경우도 생모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일부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요번 사건도 그렇게 돌려받을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지금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예컨대 지금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험금 1억 이상의 보험금하고 뭐 아까 보증금, 전세 보증금하고 그 억대가 넘어가고요. 거기다가 통장에 이제 그 사망한 그 딸의 언니의 통장에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5,500만 원. 그거를 너희들 왜 내 거를 썼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쓴 이유는 뭐냐면 간병비예요. 간병비하고 병원비로. 뭐 장례비인데. 근데 그 5,500만 원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뭐 그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법제에서 앞서 가져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독 상속의 권리를 인정받아서 가져간 돈은 전혀 건드릴 수 없고 지금 이제 조정이 된다면 이 5,500만 원의 부당 반환 이득 그 청구 소송을 한 거에서 5,500만 원을 다 안 주는 정도 조건 혹은 네가 앞서서 너무 많은 재산을 가져갔으니 이 부분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이지 사실 뭐 그게 큰 폭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이 친모가 절대적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어머니가 내가 양육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달라. 입증 못하죠. 입증하기도 어렵고 양육을 이제 하면서 얼마 쓴다는 걸 적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전체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특히 전체라는 건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사망 보험금이라든지 그에 해당하는 돈들을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으로 갑니다. 뭐냐면 판사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가더라도 법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친모 측이 양보하는 측에서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양보라는 게 뭐 지금 이 사람 행동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아까 이제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의 그런 말씀하신 상속과 관련된 민법 체계가 굉장히 낡았다. 지금 현실하고 안 맞지 않다. 외국은 그렇게 좀 정비가 돼 있나요? 외국은 이제 뭐 제가 지금 말했던 5가지 사유, 살인액은 당연히 포함되고 부양 이런 게 포함된 나라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상속법이 좀 다르긴 달라요. 특히 미국의 뭐 많은 주들이 법이 다르긴 한데.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양 의무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결격이 되거나 아니면 상속이 덜 되게 하는 방식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제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구름 커피 한 스푼이 범죄 아니냐,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범죄죠. 법적으로는 권리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그 고인을 양육하고 고인과 같이 지냈던 가족, 실제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분들이 지금 범죄가 되어버렸어요. 범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횡령 이런 게 돼버렸어요. 한지혜님은 빨리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에 21대에도 올라가 있나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죠.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지금 진행 작가 말씀하신 양육이라는 걸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입증하냐.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요. 한번 좀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면 쉽게 통과를 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이나 다 개정할 때 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다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한 논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육이나 뭐 이런 걸 어떻게 법적으로 측정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그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회 통념은. 근데 법이 결국엔 사회 통념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에서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게 이런 사건이고, 이게 알려진 것만 이런 정도지 사실 무수하게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새롭게 결합하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건. 그래요. 이게 뭐 그때 천안함 사건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세월호 때도 그랬었고, 계속 발생하는 일이라서 빨리 그러니까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법적 감정하고 현실적 감정이 너무나 다르면 법을 현실에 맞춰야 되거든요. 국회가 이거 어디서 하나요? 법사위에서 하나요? 그놈의 지금 법사위에 죄송합니다. 법사위가 바빠가지고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부하가 누군지는 좀 몰라가지고 지금 부하 보스를 찾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빨리 이제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야죠. 이건 무조건 해야죠. 해야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내륙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더해진 짙은 안개 구간이 있습니다. 조심히 운행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대구 부근에 꽉 막힌 정체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고요. 북천안 일대 정체 지나서 기흥 동탄 쪽으로 5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화물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안개 구간인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부곡까지 7km 운행 더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네, 방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데, 독감 백신. 이게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지금 6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게 좀 불안한데 정부는 이게 연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계속 맞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계속 맞고 있어요, 사실. 이거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도 여전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1일 확진자가 100명 또 넘었고요. 할로윈 이거 앞두고 있고.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오랜만에 좀 연결해 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독감 백신이요. 이거 59명이 지금 백신 맞고 숨졌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연관관계는 모르겠지만 이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확실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서. 한 건도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환절기라서 고령층 사망자가 원래 많은 시기라서 이 독감하고 연관관계가 아니라 그냥 시간적인 선후관계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만 한 게 아니라 네. 학생, 어린이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학생과 어린이가 더 많이 했는데 네. 거기서는 이런 사망 신고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10대 고등학생이 사망한 거는 이 백신이 아닌 걸로 부검 결과 나온 거죠? 예, 확실하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감 백신 맞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근데 예년에는 이런 신고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해는 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련성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사망한 사례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는 거죠. 실제로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른 경우인데 생각해보니 5일 전에 예방접종을 맞았더라. 네. 이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일정에 맞춰서 무료 백신이면 무료 백신, 유료로 맞을 사람 유료로 맞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안심하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백신이나 약이나 네. 모든 게 다 100%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위험성은 우리가 감수를 하지만 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네. 또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만약에 백신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시다. 네.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오늘 내일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62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어제 월요일부터 시작됐지만 네. 언제까지 맞아야 된다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11월 중순부터 독감 유행이 시작됐지만 네. 올해는 독감 유행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한 12월쯤으로 늦게 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천천히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사람 많지 않은 시간에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요, 아이 키우는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그리고 노년층에서 올해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맞고 좀 조심하자. 그냥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감기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냐, 독감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위생 관리만으로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네. 뭐하러 힘들게 백신 개발하고 예방 접종 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독감이나 코로나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처럼 백신이 개발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이 개인 위생만으로 예방하는 거고요. 네. 독감처럼 백신도 있다. 그러면 백신 접종까지 해서 예방 가능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시기를 골라서 맞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의학적으로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유료, 무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차이 없는 거죠? 예, 같은 백신을 일부는 국가의 무료 백신으로 쓰고 일부는 유료 백신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명확하게 차이는 없고, 예.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독감 걸렸을 때 폐렴이나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모두 맞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62세 이상 어르신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이 안 맞지만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유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로 잠깐 넘어갈게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은 119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100명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거 숫자만으로 일희일비하긴 그렇지만 숫자가 주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단계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환자 숫자에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 확진자 수만 보면 네. 50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그렇죠.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환자 수를 줄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환자가 주로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직은 단계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한때는 우리가 50명 밑으로 좀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런 숫자로 회복되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8.15 이전에는 한 네. 20명, 30명 요 정도 숫자였는데 이제 8.15 이후에는 그 정도 숫자로 내려가기가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8.15 이전에 뭐 물류센터나 뭐 이태원발 유행에서는 굉장히 대량으로 많은 사람을 검사하면서 숨어 있는 이제 접촉자들을 거의 다 찾아내서 검사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8.15 이후에는 접촉이 일어나고 바로 그날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날 이제 접촉하신 분들이 그리고 검사 수용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한 달이 지나도 30% 정도는 다 검사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 사회에 감염 위험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날씨는 코로나에 더 좋은 이제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됐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50명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굉장히 강화해서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가 아니라 경제생활이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50에서 100명 사이를 유지하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의료시설이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관건이어서 중환자실을 늘리고 이런 의료 대응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건조하고 추운 날씨,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인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하. 그러면 더 위험한 거네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조하고 추운 거를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집 안에도 가능하면 이제 가습기를 튼다든지 해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고 사실 밖에 나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됩니다. 아주 차가운 공기가 바로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할로윈 대위가 곧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10월 31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또 뭐 대규모로 뭐 페스티벌, 뭐 축제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 청취자분들에게 할로윈데이 어떻게 보내라 좀 이렇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뭐 파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루 즐겁게 놀려고 했다가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웃었지만은 진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태원 집단 감염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루라도 좀 이렇게 좀 조용히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원환 교수님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원환 교수님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에서 불이 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시간당 8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난 말사 한반도 전체를 뒤덮은 이것은